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32회 공인중개사법 기출문제 해설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익입니다. 자, 이번 시험은 그렇게 아주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고 좀 평이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박스형이 16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박스형 문제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12문제, 14문제 그러다가 이제 올해는 16문제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박스형이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 자체가 아주 어렵거나 그렇게 꽉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충분히 하신 분들은 아마 점수가 잘 나왔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짚어준 부분에서 거의 다 나왔어요. 다 나왔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강의 듣고 충실히 하면 혹시 이제 내년 33회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수십 년간 해오면서 느낀 것이 수험생들이 우리가 하란 대로만 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근데 이제 혼자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또 옆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강의 충실히 듣고 하면 아무래도 점수가 고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건 A형 문제고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이 중개대상물은 거의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토지에 채굴되지 않는 광물, 이건 이제 미채굴 광물이거든요. 이건 국가 거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것은 권리금 내용의 일부죠. 비품대랄지 이런 유형물하고 신용, 노하우 이런 거 이제 무형의 재산적 가치라 그래요. 이 권리금 내용인데 이건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있잖아요. 이 수목이 이제 분리됐다는 건 이미 동산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개 대상으로 될 수가 없고요. 자, 지목이 양의장인 토지. 자, 토지 건축물 이런 것은 지목과 관계없이 또는 등기 여부 관계없이 다 중개 대상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4번이 토지니까 되는 거고요. 자,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 개발 지구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이걸 대토권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안 됩니다. 판례에서. 그래서 1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봐드릴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 정책심의위원회 옳은 걸 골라라. 우리가 이제 정책심의위원회 공인중개사 파트에서 자꾸 공부를 했는데 정책심의위원하고 어디 협회 공제사 운영위원회 항상 비교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책심의위원회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자, 기억 옳은 걸 골라 그랬어요. 이 위원회는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의사항 4가지가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중개보수 변경, 중개업 육성,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해서 이 4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보수 변경은 심의사항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원회는 이원장 1명을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이원으로 구성된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 그랬는데 이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틀렸고요. 자, 이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직무를 대행한다 그러는데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이 이원장 직무를 대행을 하게 됐어요. 이원장이 지명한 이원.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 정답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3번. 자, 이건 이제 부동산 실명법 관련 문제인데 이게 이제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앞전에 작년에 계약 명의 신탁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수험생들한테 아마 작년에 계약 명의 신탁이 출제됐기 때문에 오늘은 3자간 등기 명의 신탁이 출제될 것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역시 아니나 다를까 이 문제가 그대로 출제가 됐어요.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2010년 10월 1일 갑과 을은 갑소유 X토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을과 병의 농지법상 농지소유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고 그 갑은 을의 요구에 따라 병명으로 이전 등기를 맞춰줬다. 그 사정을 아는 개공이 X토지 의뢰인에 설명되지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래서 일단은 이 문제는 지문 자체가
보기 지문 자체가 짧았다는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에게는 이점이 되겠죠. 시간을 뺏어 먹지는 않기 때문에. 자, 이걸 그대로 그려버리면, 자, 갑의 X 토지에 자, 을하고 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갑 소유 X 토지에 대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매수인이 됩니다. 근데 병하고 명의신탁 약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는 이렇게 넘어왔다 이겁니다. 자, 계약은 갑하고 을하고 이루어지고 등기는 명의수탁자 앞으로 바로 넘어왔어요. 자, 이걸 명의수탁자란 말을 쓰고 명의를 맡기는 사람 명의신탁자란 말을 써요. 자, 그러면 이제 효력을 한번 보면은 이 약정은 무효입니다. 무효.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고, 자, 여기 등기도 무효가 되겠죠.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래서 소유권은 이제 이게 갑 원소유자라 그러죠. 매도인. 언소유자에게 복귀가 되는 겁니다. 자, 원리가 이거예요. 그러면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이렇게 복귀가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 매매 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유효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갑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행사해서 소유권을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병이 제3자에게 팔아먹었다. 여기서 이제 제3자 정, 물론 이제 이 정은 문제에 나왔진 않았죠.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선이든 악이든 이 말은 명의신탁 사실을 알고 취득했던 모르고 취득했던 완전히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 그리고 이제 병은 이렇게 남에게 약정을 해서 팔아먹었잖아요. 맡은 걸 병이 수탁자가 팔아먹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횡령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 관련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명법 문제가 나오면 계약 명의 신탁인지 3자 간 등기 명의 신탁인지 빨리 판단을 해서 거기에 접근해 주면 됩니다. 옳은 걸 골라라. 자, 갑이 병 명의로 맞춰진 소유권 이전 등기는 유효하다는데 무효입니다. 이렇게 이 등기 자체는 무효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을은 병을 상대로 매매대금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뭐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 을은 갑을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자,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문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시간 뺏는 일은 드물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4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해서 개공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분묘 기지권은 등기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맞죠? 이 미공식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분묘 기지권, 유치권, 점유권, 자, 등기되지 않는 임차권 이런 것은 등기부로 확인이 안 되죠. 그래서 직접 조사할 수밖에 없고요. 맞는 편이고요. 자, 분묘 기지권은 분묘 설치 목적인 분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법에서 분묘 기지 주의 공지를 포함한 제까지 미친다. 자,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주의 공지까지 미친다. 맞습니다. 자, 분묘 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원상회복에 관한 일시적 멸실 이런 건 분묘 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분묘 기지권은 그 효력에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자, 갑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게 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갑이 분묘기지권을 취득을 했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은 분묘기지에 대한 토지 사용 대가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데, 자, 이건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 이런 경우에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이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5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5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으로 표시광고 모니터링 관련 설명 틀린 걸 골라라. 자, 이 표시광고 관련 내용 이것도 이제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광고 여러분 또 신설이 돼서 내가 엄청 강조했던 건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출제가 됐어요.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은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려면 개공, 소공, 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법에서 표시광고할 때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명문화시켰어요. 얼마 전까지는 없었지만 작년부터 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해석상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법에 명문화시켰다는 거.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고요. 자, 2번. 개공은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 광고 같은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자, 부당한 표시 광고 못하게 돼 있죠. 3번. 개공이 중개 대상으로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해서도 아니 된다. 자, 이렇게 부당한 표시 광고 하다 걸리면 500만 원이야 과태료 부과 사유가 되겠죠. 자, 국장은 인터넷을 이용한 표시 광고 규정 준수 여부를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 수신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니터링 기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맡습니다. 물론 이제 위탁을 해서 하겠지만 그래서 모니터링 방법은 기본 모니터링, 수시 모니터링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 정도. 그다음에 5번 국장은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단체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 기관은 맞죠. 근데 이제 뭐 공공기관이랄지 뭐 정부 출연기관이랄지 그러면 이 지문에 나온 것처럼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전문 인력과 전담조를 갖췄다고 국장이 인정하는 단체 이런 기관에 위탁을 해서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자, 결과를 보고받게 돼 있죠. 자, 이 내용 그래서 표시광고랄지 모니터링 관련 내용 자주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6번. 개공이 집합 건물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이다. 틀린 걸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아파트 지하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 소유자 전용 공용 부분으로 따로 구분 소유 목적이 될 수가 없다. 맞고요. 자,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 분양된 경우, 그러니까 전유 부분이 주거 용도로만 분양이 된 거잖아요. 그 구분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뭐 당연한 소리고요. 자, 구분 소유자는 구조상 구분 소유자 전원이 공용에 제공된 건물 부분에 대한 공유 지분을 가지면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자, 규약으로 달리 정한 경우에도 이렇게 표현했죠.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분을 분리하여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가 아니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규약으로 따로 정했잖아요. 달리 정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전유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없다가 틀려서 이게 정답 처리되고요. 자, 일부 구분 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된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은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한다. 맞는 표현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자, 개공은 보조원과 고용 관계가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여기서 신고라는 것은 종료 신고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원들을 고용하면 고용 신고를 해야 되고 종료를 하면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거고 종료 신고는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맞습니다. 자, 소공이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주 자격 발급한 시도이사에게 소공 자격 확인을 요청. 그렇죠? 우리가 이제 소공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자격증을 저희 다 우리 과목에서는 확인 서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고용 신고할 때도 소공을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한 게 아니라 관청에서 직접 확인 들어간다는 거 맞습니다. 자, 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 공인 중개사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자,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행위로 본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개공은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자, 우리가 이 보조원은 직무교육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점이 틀린 거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됐어요.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 받도록 돼 있는데 뭐 이거는 고용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 이게 틀렸죠.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이렇게 들어가야 맞습니다. 4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됩니다. 자, 보조원은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한다. 우리가 이제 협회 통보상 내가 6가지 반복해서 읽어도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이렇게 지문을 하나씩 빼가지고 시험에 자주 출제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고용 신고, 종료 신고도 협회 통보상. 행정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 업무 정지 협회 통보상. 뭐 분사무소 설치 신고, 사무소 이전도 협회 통보상. 휴폐업 변경 재개 신고도 협회 통보상. 등록 중 교부했던 것도 통보상. 그 중에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고용 신고, 종료 신고.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7번은 4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명칭 및 등록 중 개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죠. 법인 개공 분사무소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된다. 자, 우리가 이제 게시사항도 뭐 작년에도 한번 출제가 됐는데 뭐 등록 중 원본 게시해야 돼요. 그런데 법인 주사무소는 법인 등록 중 게시하면 딱 맞아요. 그럼 분사무소는 뭘 게시해야 될까? 신고 확인서가 나오잖아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들어가면 신고 확인서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를 해야 한다. 자, 게시는 대부분 원본이니까. 그다음에 소속 공인 중개사가 있는 경우 그 소공 자격증 원본도 게시를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개공이 아닌 자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우리 과목에서 개공이 아닌 자란 말,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란 말이 나오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아닌 자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우리 과목에서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다. 자, 이게 틀렸네요. 정답 처리됐습니다. 그다음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 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해 사용했다면 공인중개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이 된다. 맞고요. 자,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5개 광고물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을 설치했죠.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자,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을 표기를 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8번은 틀린 것은 3번 3년하고 3천이 아니라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 들어간다는 거 다시 한번 유념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자, 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사무소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피특정 후견인은 개설 등록을 할 수가 없다는데 우리가 이제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피특정 후견이 결격 사유가 되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죠.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자,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만 결격 사유가 됩니다. 그러죠?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자, 근거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등록을 할 수 없다 그랬는데 그렇죠?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그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 사유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면 3년간 결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받았다면 4년간 결격. 그래서 그 유예 기간 동안 결격 사유가 있기 때문에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자,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인 상법 협동조합 경우 사회적 협동조합은 등록이 안 되죠. 그냥 협동조합은 됩니다.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왜 안 되느냐? 비영리 목적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상법상 회사도 등록할 수 있잖아요. 다 영리법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해석하면 민법상 비영리 법인도 등록이 안 된다는 거고, 자, 사회적 협동조합도 영리 아닌 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됩니다. 그냥 자본금 5천만 원 이상 상법상 해서만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공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옳은 것은 니은이 정답. 자, 1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 개공 업무 범위, 이제 겸업 범위를 말하죠. 우리가 이제 법인 개공 겸업 내가 매년 출제가 된다고 강조를 했고 수없이 강조를 했던 내용입니다. 어김없이 또 문제가 나왔죠.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골라라. 자, 주택 임대 관리 가능합니다. 임대 관리도 관리 대행 가능하고,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가능하고, 자, 주택 분양 대행, 상가 분양 대행도 가능하죠. 자, 개공을 대상으로 공제 업무 대행. 공제 업무는 그 협회 고유 업무잖아요. 고유 업무. 이걸 대행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정답입니다. 그리고 공매 부동산 취득 알선 가능하고, 의뢰인은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직접 이사업체는 못하지만 소개 알선은 가능하다. 그래서 3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올해는 뭐 겸업이 약간 쉽게 출제된 것 같아요. 자, 11번 문제. 이것도 엄청 강조를 했고 요약집에서 계속 강조를 했던 건데, 우리가 이제 전속 중개를 맺으면 정보 공개사항하고 확인 설명이 있거든요.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해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비교해서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러면 정보 공개사항을 나와도 풀 수 있고, 확인 설명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고, 또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했어요.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가 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으면 정보 공개 사항이 있어요. 이걸 먼저 기준을 잡고 확인 설명 사항을 비교를 해서 봐드릴게요. 자, 전속 중개 계약을 맺을 때 정보 공개 사항은 소재지, 면적, 구조, 건축 연도 이런 기본적 사항이 공개 사항에 들어갑니다. 이 기본적 사항이란 것은 소재지랄지, 면적이랄지, 구조, 건축 연도, 그리고 이제 확인 설명 사항도 기본적 사항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누차 강조했잖아요. 벽면 도배에서 벽,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거, 수, 도로 대중교통 연계성, 시장 학교 근접성, 지형 등 입지 조건. 그럼 일조량, 소음, 진동. 자, 이것하고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벽면 도배, 수도, 전기, 가스, 도로, 대중교통, 일조, 소음, 진동. 자, 거의 똑같죠. 그 다음에 권리관계 공개를 해야 돼요. 전세권, 임차권, 저당 잡혀 있느냐 이런 거. 근데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랬죠. 자, 의무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는 확인 설명사항에도 들어갑니다. 근데 각 권리자 주소, 인적사항도 설명사항에 들어가요. 자, 이거 차이. 자,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공개사항에 들어가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용제한 거래 규제가 확인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있잖아요. 거래 예정 금액. 예정 금액도 정보 공개사항 들어가. 여기도 마찬가지. 정보 공개사항에 들어간다. 그리고 공시지가. 근데 임대차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 공시지가는 확인 설명사항에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공시지가가 차이가 있고, 대신 정보 공개는 다 나왔잖아요. 확인 설명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정보 공개사항 다 나왔으니까 거기에 추가로 공부할 건 뭐냐면, 중개 보수 실비 금액하고 산출 내역이 있어요. 보수 관련 사항. 그리고 이제 조세는 조세인데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이 있어요. 취득 관련 종류 및 세율.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추가로 더 정보 공개사항에 비해서 확인 설명이 들어있다. 자,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정보 공개사항 관련 문제가 나오든 확인 설명 문제가 나오든 자 11번처럼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오든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이런 형식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 유형이 나오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여러 번 강조했고 요약집에도 비교가 잘 돼 있던 내용입니다. 자, 공통으로 규정된 것을 모두 골라라. 공법상 거래 규제 둘 다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 둘 다 있고요. 벽면 도배도 둘 다 있잖아요. 여기. 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일조 소음 환경. 자, 일조량 소음 진동도 둘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 시 부담의 조세 종류 세율은 이것은 정보 공개는 사항은 없고 확인 설명에서만 나오잖아요. 이거요. 이게 이것이 이제 공통사항이 아닌 거죠. 공통사항이 아닌 거. 그래서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 사항에서 나오지 정보 공개 사항은 나오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기억 니은 티귿이 정답. 자, 12번.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공갑이 매수신청 대리인 위임인 을에게 공인중개사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규정으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러니까 개공갑이 을에게 위임인에게 설명한 틀린 걸 골라라. 갑의 매수 신고액이 차순위이고 최고가 매수 신고에서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을 때만 차순위 신고를 할 수 있다. 맞죠? 그래서 이제 개공이 차순위 신고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차순위 신고하려면 이런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맞는 표현이고요. 자, 개공갑은 위임인 을을 대리해 입찰표 작성 제출할 수. 이것도 대리권 범위. 자, 입찰표 작성 제출도 대리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되고. 자, 갑의 입찰로 을이 최고가 매수 신고이나 차순위 매수 신고이 되지 않는 경우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갈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것도 가죠. 자, 보증금 돌려달라. 이것도 매수 신청 대리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을의 갑에 대한 보수 지급 시기는 당사자 간의 약정이 없으면 매각허가 결정일로 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로 합니다. 허가 결정일이 아니고 매각대금 지급 기한일. 그래서 4번이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갑이 기일 입찰 방법에 의한 매각 기일에 매수신청 대리할 때 집행본자 매각장소 집행 직접 출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그 대리 행위를 할 때 이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 보조원을 보내면 안 된다. 보내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3번. 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표들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될 경우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원본, 사본 전자문서를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 자, 우리가 거래계약서가 됐건 확인설명서가 됐건 보존 기간 동안 보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자계약을 맺으면 거기서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개공이 개별적으로 보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확인설명서 자동 보관되기 때문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요. 거래계약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니을이 정답이고요. 뭐 보험증서랄지 뭐 고용신고서 이것은 거기하고 전혀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하고 니을 2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14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된 사항이 아닌 걸 골라라. 우리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상에 반드시 기재할 건 4가지 있잖아요. 지정번호 및 지정연월일, 상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된 컴퓨터 설비 내역, 전문 자격자 보유에 관한 사항, 이 4가지가 기재할 사항인데 5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 번호, 이것은 지정대장 서식에 기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파트 있잖아요. 이 손해배상 파트도 뭐 매년 출제가 되고 있는데 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혹 가다가 뭐 지문을 잘못 잡아서 틀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한번 봐드릴게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개공은 중개가 완성될 때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 보장 기간을 설명한다. 우리가 이 보장 기간이랄지 보장 금액이랄지 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자, 공탁기관 그 소재지를 거래당 쌍방에게 중개가 완성된 때 설명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보장 기간 몇 년 보험 들었느냐 이런 것도 설명사항에 들어갑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개공이 고의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은 경우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 손해배상 책임 보장이라는 비상 책임이 따르는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법에서 재산상 손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신적 손해는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호는 안 됩니다. 굳이 이제 청구하려면 민법에 의해서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우리 중개사 법령에서는 오로지 재산상 손해에 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공인중개사 법령상 비재산적 손해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는데 비재산적 손해 우리 법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려서 정답 처리가 됐고요. 자, 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에 제공해서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공 고의 과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렇게 사무소를 빌려줘 갖고 사고가 터져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4번.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보다 추가로 1억 이상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에나 보장 금액 상한은 없다. 맞죠? 우리가 이제 법인은 원래 2억 원 이상 법인을 보증을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이상이니까 결국 상한액은 제한이 없는 거죠. 맞고요. 자, 지역농협이 농업협동조합에서 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 책임 보증의 최저 보장 금액은 개공 최저 보장 금액과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지역농협협동조합은 보장 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이잖아요. 1,000만 원. 이게 최저가 1,000만 원인데 근데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1억이고 법인 개공은 2억 원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자, 다르다 그런 게 맞는 표현이죠. 다르죠. 지역농협은 1,0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일단은 15번은 그래서 2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6번 이제 사무소 이전 관련 문제인데 이것도 판서를 한번 봐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사무소 이전은 관할 지역 내로 이전도 있고 관할 지역 밖으로 이전도 있고 뭐 분사무소 이전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문제는 지금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이잖아요. 관할구역 내에서 어떻게 이전할 것인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다루는 문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둘 것이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로 이전했다. 이것은 서울 송파구에서 송파구로 이전을 했다. 뭐 이런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전을 해야 되느냐? 자, 개업공인중개사 개공이 자, 등록관청입니다. 송파구청장에게 이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전 신고를 했는데 10일 이내에 해야 되고 자, 이때 구비 서류가 뭐냐? 자, 일단 내의 이전 송파구에서 송파구로 간다 가정했을 때 10일 이내라는 것은 사후 신고란 거. 그리고 이때 이 구비 서류가 등록증을 첨부를 해야 돼요. 당연히 원본이겠죠. 그리고 사무실 확보 증명서로 임대차 계약서 이런 걸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등록증을 이제 송파구청장인 등록관청이 신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입니다. 등록증 재교부가 원칙.
재교부. 그리고 또 하나 기존 등록증의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가 있어요. 이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뭐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관할구역 내의전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문제 접근해 볼게요.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공인중개사 개공인 사무소를 등록한 관할지역 내로 이전했다. 밖으로 이전이 아니라 내로 이전할 때 틀린 걸 모두 골라라. 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맞죠? 자, 10일 이내 이 사후 신고를 말합니다. 자, 등록관청에 이전 신고를 받은 경우 등록증에 변경사항만 적어 교부할 수 없고 무조건 재교부해야 된다는 이게 틀렸죠. 자, 재교부가 원칙이고 기존 등록증에 변경사항 기재해서 교부할 수도 있다. 이건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재교부만 해야 된다. 그런 게 틀린 거죠. 자, 틱은 이전 신고할 때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는데 등록증은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등록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틀리고.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이전 신고를 하는 경우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를 두라 했잖아요.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는 건물로 사무소 옮겼을 때는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같이 제출을 하라. 그래서 이제 틀린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틀렸고 기억하고 니은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니은 디귿 3분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17번 휴업하고 재개 있잖아요. 옳은 것을 골라라. 뭐 휴폐업 이것도 의외로 틀리신 분이 있어요. 그렇게 강조를 했고 계속 짚어줬거든요. 근데 또 막상 시험 보면 그런 걸 또 못 잡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니죠. 옳은 걸 골라라 그랬죠. 개공은 3개월 휴업하라는 거 등록권 신고했는데 이게 틀렸잖아요.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초과.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3월을 넘어섰을 때.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강의할 때 3개월 절대 동그라미 안 쳤어요. 초과했다 동그라미 치라 그랬지 3개월은 동그라미 치란 말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뭐 3월이야 어차피 공부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고 초과냐 이상이냐 이걸 신경 쓰라 그랬죠. 그래서 3개월 초과 휴업할 때만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3개월까지는 휴업 신고 안 해요. 자, 개공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는 사유는 치약, 요양, 입영 세 가지 한다 그랬는데 하나 더 있죠. 이에 준하는 사유. 그러니까 입양, 요양, 치약 외에 그것과 비슷한 사유, 준하는 사유도 가능합니다. 한한다가 틀렸고요. 개공이 휴업기간 변경 신고하려면 등록증을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첨부해서 제출한다 그랬는데 자, 휴폐업 신고를 할 때는 등록증을 첨부해서 제출한 게 맞아요. 그런데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이미 제출해 놓은 상태잖아요. 이 변경은 주로 연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출해야 한다. 이게 틀렸고요. 4번 재개 신고는 휴업기간 변경 신고와 달리 전자문서에 신고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변경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하고 재개 신고도 전자문서가 가능해요. 휴폐업 신고만 전자문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신고는 또는 재개 신고는 둘 다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없다가 틀렸고요. 그다음에 재개 5번 지문은 쉬웠죠. 재개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 반납받은 등록 즉시 반환한다. 맞아요. 이게 즉시. 재개 신고하는 등록증 돌려받기 한 거거든요. 즉시 돌려야 된다. 이게 맞는데 뭐 1번 뭐 찍고 읽도 안 하고 넘어가신 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틀려 나가는 거죠. 자, 5번이 확실하게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18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이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는 사유를 모두 골라라. 우리가 이제 간판 철거 사유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사무소 이전할 때, 폐업 신고할 때, 등록 취소 이 세 가지가 간판 철거 사유고 지체 없이 합니다. 근데 휴업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간판을 철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기역, 니은, 디귿은 맞고요. 니을 6개월 초과 휴업 신고하든 뭐 업무정지 기간 중이든 이런 것은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간판 철거는 일단 사무소 이전했으면 정전 사무소 필요 없잖아요. 간판 철거. 그죠? 등록이 취소됐잖아요. 피업 신고를 했잖아요. 이런 거. 자, 여기서 기역, 니은, 디귿은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19번 문제.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 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른다 이렇게 나와 있죠. 판례가 일부 섞여 있죠. 자, 중개 행위에 해당한지 여부는 개공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공 후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뒤바뀌었죠.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 이 기준 판례가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중개 행위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는 개공 주관으로 판단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는 거. 자, 1번 틀렸고요. 자, 2번. 임대차 계약을 알선한 개공이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 인도 등 거래 당사자 계약상 의무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공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이 된다. 자, 이게 판례인데 이게 맞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소속공인 중개사는 자기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랬는데 소공신분으로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소공이고 한쪽에는 개공이 돼요. 그래서 소공이 등록을 신청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개공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에서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그랬는데 내가 서명 날인에서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건 둘 중 하나만 하면 된다는 이게 틀렸죠.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두 가지는 서명 및 날인 그리고 나머지는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확인설명 및 날인입니다. 그래서 하거나 이게 틀린 거죠. 자, 개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거래에서 표준 서식을 사용하지 않았다. 과태료 부과 이건 당연히 제재가 없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국장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이 표준 서식을 사용하자고 권장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뭐 이걸 쓰지 않았다 해서 뭐 제재가 따라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이게 틀렸죠. 자, 20번 문제는 제재 문제잖아요. 벌칙 제재 문제인데 출제자가 나름대로 머리 썼어요. 지금 제재를 단순히 안 먹고 어떻게 해서 물어볼까 이렇게 지금 머리를 써가지고 낸 문제인 것 같은데 뭐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자, 봐보세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과태료 부과 기준에 계약 체결 당시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간에 해당 토지 가격 밑줄 그어보세요. 이것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나오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았다. 그러면 2년 이하의 징역. 자, 이 내용이죠. 그리고 100분의 30입니다.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지 않거나 변경 허가를 받지 않았다. 거짓으로 허가를 받았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거 허가 관련 내용이에요. 토지거래 허가에서. 자, 이런 것은 이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걸 묻는 거죠, 지금은.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당 개별 공식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야 벌금. 그러니까 그래서 1번하고 3번이 그 내용이에요.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속임수 그만큼 부정한 바로 허가를 받은 경우 1번하고 3번이 이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D점은 해당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사유 있잖아요.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사유 있잖아요. 이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유. 이것이 4번하고 5번입니다. 신고 의무자가 실거래 가격을 거짓 신고한다 할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했다. 거짓 신고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거짓 신고했을 때, 실거래가 거짓 신고했을 때, 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이 내용, 이렇게, 이 내용, 이걸 가지고, 요령껏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재 사유를 어떻게 물어볼까? 단순하게 물어보지 말고 이렇게 돌려서 물어보자. 이렇게 해서 머리 써갖고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번, 3번, 4번, 5번은 맞고요. 2번이 틀렸는데 외국인들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있잖아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토지를 취득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이때 허가를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 그냥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에요. 여기서는 뭐 취득 가액이랄지 뭐 개별 공시가에 대한 토지 가격 이런 개념은 없고 그냥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벌금 이렇게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름대로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자 21번 승계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승계 제도를 문제를 내면 지문이 상당히 길어진 것이 특징이었는데 이번 출제자는 지문을 보기를 작게 하면서도 물어볼 것을 대략 다 물어봤어요. 참 이 문제를 간략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개공갑을 병에 대한 공인중개법 40조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적용 옳은 걸 골라라. 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승계 제도도 내가 시험에 나온다 자주 강조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A 개공이 쭉 영업하고 가다가 여기서 폐업을 했거든요. 자, 그리고 한 1년 정도 했다 가정해볼게요. 이건 어디까지인지 뭐 문제하고는 직접 관련입니다.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등록을 했다. 자, 헷갈리니까 이걸 6개월로 할게요. 저기 1년짜리가 위에서 나오니까 헷갈리니까. 그러면 A 개공이 다시 등록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폐업했다가 다시 등록한 개공을 재등록 개업공인 중개사란 말을 써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 폐업 기간이란 말을 써요. 그러면 재등록 개공은 폐업하기 전의 개공 지위를 승계를 합니다. 자, 어떤 지위가 승계가 되느냐?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행정 처분 효과를 승계를 한다. 자, 그러면 어떤 처분에 대한 효과가 승계가 되느냐? 자,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업무정지하고 과태료입니다요. 업무정지 처분하고 과태료 처분 효과만 승계가 된다. 자, 이게 흔들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위법행위가 승계가 된다. 위법행위가 승계된다. 근데 어떤 위법행위만 승계되느냐? 이건 등록 취소하고 업무정지 위법행위에 대해만 승계가 된다. 이 두 가지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부터 먼저 설명 들어갈 건데, 자, 칠판 한번 봐보세요. 개공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한 번을 받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과태료 한 번을 받았어요. 그리고 폐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재등록했을 때 업무정지 한 번 받은 사실하고 과태료 한 번 받은 사실을 가져와. 그럼 몇 년간 가져오느냐? 1년간.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이 언제부터 1년이냐? 이 처분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가져와요. 그러면 왜 좋지도 않는 걸 가져오느냐? 이걸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다시 만약에 과태료 행위를 하다 적발이 됐다. 재등록했을 때. 그럼 이제 합하면 다른 제재가 돼요.
안 가져왔으면 과태료만 부과해야 되는데 가져오고 합하면 업무정지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기 때문에 가져옵니다. 이건 처분 받은 걸 가져온다 이 뜻이고, 밑에 것은 뭐냐면 위법행위를 승계한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폐업하기 전에 업무정지 초과 보수를 받다 가정을 해볼게요. 초과 보수를 받으면 임의적 취소 사유가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재등록했을 때 과거에 잘못했던 초과 보수 받은 사실을 가져와. 그럼 여기서 임취 사유가 되냐? 그러면 과거 사건을 가지고 등록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취소가 되면 3년을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폐업 기간을 빼도록 돼 있어요. 3년에서. 그러니까 재등록 개공이 과거 사건을 가지고 취소당하잖아요. 그러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빼. 그러면 결격 사유는 몇 년이냐? 2년 6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년 6개월. 이렇게 이제 결격 사유를 계산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은 이거죠, 지금. 이 문제하고 관련이 있는 건 지금 이거요. 예외적으로 승계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자, 업무정지가 내려졌고 등록이 취소됐는데 승계가 안 되는 것이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등록 취소 때문에 취소했는데 알아서 3년을 쉬어버렸다. 알아서 3년을 쉬어보면 승계가 안 돼서 등록 취소할 수 없고, 업무정지는 알아서 1년을 쉬어버리면 승계를 할 수 안 되기 때문에 업무정지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지금 이 내용하고 위에 처분 관련 내용인데, 자, 한번 봐드릴게요. 자, 개공가불병에서 행정제재 처분 효과 승계 옳은 걸 골라라. 갑이 2020년 11월 16일 중에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았으나, 자, 날짜 계산해 보세요. 2020년 11월 16일 그리고 20년 12월 16일을 폐업 신고하였다가 한 달 후에 2021년 10월 10일이에요. 15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부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여기 의죠, 과태료죠, 과태료잖아요, 이거잖아요.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까지만 승계돼요. 근데 이 지문은 지금 2020년 11월 16일이었잖아요. 그리고 2020년 10월 15일이니까 11개월밖에 안 됐네. 그러니까 승계를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 효과는 승계가 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되고 1년간 승계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니은하고 딕은 묶으세요. 니은하고 딕이 이제 이 지문이거든요. 이거 승계되지 않는 거 이 지문인데, 을이 2020년 8월 1일 국토교통부 전속중개계약서를 의하지 않고 전속 체결한 후 20년 9월 1일 폐업, 적었어요. 20년 9월 1일 폐업 신고하였다가 21년 10월 1일 다시 등록을 했다. 1년이 넘어서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요, 폐업을 1년을 더 해버렸잖아요. 업무정지는 폐업 1년까지만 승계가 되고 1년 넘어서면 승계가 되지 않아. 승계되지 않으니까 업무정지 할 수가 없어요. 1년을 넘어서 버렸으니까. 그러면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가 틀려버렸네. 1년까지만 승계가 되니까 업무정지 낼 수 있다 이 말이고. 자, 틱은 병이 2018년 8월 5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2018년 9월 5일 폐업 밑줄 보세요. 그리고 2021년 10월 5일. 자, 이것도 3년이 넘어서 버렸네. 18, 19, 20, 21. 3년이 넘어서 버렸어요. 3년까지만 승계가 되는데. 그러니까 넘어섰기 때문에 폐업 기간이 3년이나 되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라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맞고 니은하고 디귿은 확실히 틀려버렸구나. 확실히 틀려버렸구나.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22번. 이건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이죠. 개공가부중개로 을과 병은 병소유 주택에 대해서 병소유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주임법 정의는 갑을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임차인 을은 사람이다. 자연인이다. 자,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제 사례를 뭐 사례할 것도 없지만 일단 적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나왔냐? 병소유 주택이라 그랬어요. 을 이렇게 표현을 했고, 자, 갑이 개공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한다. 주임법 갑을 설명 들었죠. 자, 을과 병이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거든요. 뭐 1년을 정했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 을은 2년 미만 1년을 주장할 수가 있어요. 없다가 틀려서 1번이 정답 처리됩니다. 자, 2번, 3번 묵시적 갱신 법정 개선이죠.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자, 묵시적 갱신되면 최단 기간이 2년 맞습니다. 자,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나가겠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고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맞고요. 자, 4번, 5번은 이제 계약갱신 요건 내용이죠. 2번, 3번은 묵시적 갱신이고 4번, 5번은 계약갱신 요건입니다. 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된 임대차 존속 2년으로 본다. 자, 계약갱신해서 갱신된 임대차도 2년 맞고요. 자, 을이 병에게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을은 언제든지 병에게 계약 해지 통지할 수. 이것도 마찬가지. 3개월 후면 효력 발생. 그러니까 법정 갱신이든 계약 갱신 요건에 의한 갱신이든 마찬가지.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2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자격 취소 사유 문제입니다요. 올해 이렇게 사유 묻는 문제들이 사유마다 하나씩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재를 암기하라고 했는데 암기해 놓으신 분은 진짜 쉬웠을 거예요. 이게 안 해놓은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죠. 자격 취소 사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했다. 뭐 컨닝, 대리 시험 맞습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 자격증 대여 취소 맞고요. 자,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자, 서공이 자격 정지 받잖아요. 그러면 자격 정지 받으면 일을 하면 안 돼. 근데 그 기간 중에 업무를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가 되죠. 자, 기억 니은 이거 다 정답. 24번. 가로넣기 문제도 간혹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등록관청은 개혁권이 최근 1년 이내입니다. 이 법에서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 그러니까 최근 1년 이내 2회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세 번째 걸렸을 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근고 이상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되면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맞고요. 자, 중개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법에 따라 공탁금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 해소 못하게 돼 있어요. 공탁금 있잖아요. 그래서 2번에 1, 2, 3, 3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 숫자 묻는 문제이자 뭐 가로넣기 문제 형태로 해서 이렇게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자격 취소 관련 문제를 풀었잖아요. 자, 또 등록 취소 문제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취소 사유들을 간략간략하게 이렇게 물어본 문제가 많아요. 자,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이 말은 필요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물었어요. 개혁권은 법인이 해산했다. 사망 해산은 취소 사유 맞습니다. 개혁권이 거짓으로 계절 등록을 했다. 거짓 등록 취소하여야 한다. 맞고요. 개혁공인 중개사가 이중으로 개설 등록을 했다. 이것도 반드시 취소. 그리고 개공이 등록 근거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결격 사유잖아요. 그러면 개공이 근무 도중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26번 문제 넘어갈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보증 설정 등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보증 설정 신고를 할 때 등록관청에 제출할 증명서 전자문서 제출할 수 없다 그랬는데 뭐 전자문서 가능하죠. 요즘은 웬만한 건 다 전자문서 됩니다. 자,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하는 경우도 등록관청 보증 설정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보험 들면 보험 들었다고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보증기관에서 보증 사실을 직접 통보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생략할 수가 있어요. 자,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 이건 내가 끝까지 강조한 내용인데 다른 보증으로 변경해서는 이미 설정한 보증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내가 누차 애우라 그랬어요. 효력 있는 기간중에 설정해서 신고하라. 근데 이 지문은 효력이 기간 지난 후 그랬어요. 지난 후가 아니라 기간 중. 그리고 이제 4번이 정답인데 이게 이제 서식에 들어있는 내용이잖아요. 보증 변경 신고를 할 때 손해배상 책임 보증 변경 신고서 서식의 보증란에 변경 후 보증 내용을 기재한다. 그 서식에 보면은 이 보증란에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증이 바뀌었잖아요. 그럼 변경 후 보험 들었던 걸 체크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변경 신고 서식입니다. 자, 4번이 정답이고. 자, 개공이 보증보험금 동그라미 접으세요. 보증보험 금액을 내가 누차 이제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입니다. 보증보험하고 공제는 다시 가입이고 공탁이 보전이에요. 공탁이 보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증보험을 물었기 때문에 다시 가입해야 되고 또 이렇게 지급이 되면 다른 조합으로 바뀔 수 공제적으로 바꿔서 보험 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 협회 관련 문제가 나와 있죠. 자, 공인중개사 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무교육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맞죠? 지금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가 업무 위탁 주체잖아요. 교육 업무 위탁 주체. 시도지사가 뭐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 위탁을 하는 주체가 되는 거고 위탁 받은 기관은 뭐 학교랄지 뭐 공인중개사 협회랄지 공기업 준정부양이 위탁받아 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협회는 시도지사로부터 위탁받아 실무교육하는 업무를 할 수 있어. 이렇게 맞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거의 다 실무교육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 협회가 공제 사업을 하는 경우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국장은 승인. 맞습니다. 책임 준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 국토교통부 승인 맞고요. 협회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협회 설립 목적 달성에 의한 경우에도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러는데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입니다.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는 고유 업무고 협회가 위탁받아서 수행할 수가 있죠. 이건 위탁 문제가 아니고 위탁 문제가 아니죠. 협회는 협회 설립 목적 달성에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데 있죠. 이거 고유 업무입니다. 고유 업무. 부동산 정보 제공 업무는 고유 업무. 협회 자기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없다가 틀렸죠. 자, 협회에 관해서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게 외에는 민법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이거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거 지금 시험 4번째 나오고 있어요. 4번째. 그래서 협회 성격이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 뭐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랄지 조합에 관한 규정은 준용하지 않습니다. 자,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27번은 3번이 정답 처리가 되는 겁니다. 자, 28번 이제 포상금 지급.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상금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도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도 포상금 제도가 있거든요. 그리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또 토지거래 관련 포상금이 있고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유도 내가 비교를 해서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건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법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 한번 적어드릴게요. 이건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에요.
자, 무등록업자입니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사람. 그 다음에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 이 사람들 신고하면 나와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양도 대여하거나 양수 대여 받은 자, 이분들을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 거, 등, 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을 신고 고발하면 뭐냐? 개공이 아닌 자로서 표시 광고를 했다. 자, 표시 광고입니다. 개공이 아닌 자가 표시 광고했을 때, 그 다음에 금지행위죠.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했다. 자,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단체 구성은 의뢰자와 공동중개를 제한을 했다. 그리고 이제 33조 2항 금지행위 개공 업무를 방해했다. 개공 업무를 방해한 자. 자, 이런 것이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고발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게 공인중개사법상 신고 고발 대상. 이걸 묻는 거잖아요. 오늘은 이제 대상자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신고 고발 대상자가 아닌 걸 골라.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를 했다. 이건 무등록업자. 이걸 묻는 거죠. 그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 이거 맞고요. 자, 양수 자격증이 됐건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맞고요. 그다음에 개공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려가 있는 시세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에 개공 의뢰인과 직접 거래 같은 금지행위지만 금지행위 중에서 이 세 가지만 보상금 나와요. 금지행위 중에서 뭐 직접 거래한다 할지 쌍방대리 한다 할지 보수톱 한다 할지 이런 건 보상금 안 나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자, 업무정지 사유를 물었어요. 29번 문제.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되면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다. 업무정지. 개공이 이제 정보망에 정보 올려볼 때 거짓으로 공개했다. 업무정지. 거래단의 교부할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았다. 이것도 다 업무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해당 중개 대상으로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거르치게 했다. 금지행위죠. 이런 것은 다 업무정지. 그래서 업무정지 할 수 있는 것이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네 가지. 5번이 정답. 자, 30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소공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사유, 자격정지 사유로 규정되지 않는 걸 골라라. 봐, 사유, 업무정지, 자격정지, 등록 취소, 자격 다 나왔잖아요. 사유가 올해는 다 나왔어요. 그 구체적인 뭐 보고한다 할지 통보한다 이런 건 안 나오고 사유만 냅다 냈어요. 해년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제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사유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 공부해 놓으신 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사유 자체가. 30번 자격정지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 이중 소속입니다. 자격정지죠. 서공이 이중 소속하면 자격정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2번에 성실 정확하게 확인설 이것도 자격정지. 그러니까 개공이 이거 위반하면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지만 소속 공인 중개사가 위반하면 자격정지 사유에 들어갑니다.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는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했다. 이것도 업무정지.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건 자격 취소 사유가 되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 매매업은 금지행위잖아요. 그러면 임의적 등록 취소거든요. 근데 임의적 등록 취소는 전부 다 업무정지가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31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중개행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중개대상물 거래상의 중요사항이 거짓 또는 의뢰 이건 금지행위니까 1년하고 1천 과태료가 아니라 1번이 정답이네요.
그러면 휴업 신고에 따라 휴업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재개 신고하지 않았다. 100만 원의 과태료. 자, 권리를 취득하는 의뢰에게 권리관계 성실 정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 표시 광고를 하면서 중개된 종류별 가격 거래 형태 명시하지 않았다. 이거 개공 위반하면 100만 원이야 과태료.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 500만 원의 과태료. 자, 그래서 31번은 1번은 징역 벌금 사유지 과태료 부과 사유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포상금 또 나왔잖아요. 이제 32번은 이건 아까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이고 이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이에요.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포상금도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관련 포상금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 이게 통합적으로 물었죠. 위반 행위 모두 골라라. 부동산 매매계약 거래 당사 실거래 거짓 이거 포상금을 줘요. 신고 의무자가 거짓 신고했을 때 아닌 자가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 신고해서 취득가액 100분의 5 이하 과태료 사유잖아요. 이분들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나옵니다. 이건 맞고요. 자,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개공 신고하지 않도록 요구한 자 이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인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자는 포상금이 없어요. 이건 아니고요. 허가를 받아 취득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았다. 이것도 포상금 나와요. 우리가 이제 이건 토지거래 허가 관련 포상금인데 허가 받은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 할지 허가 받지 않고 변경 허가 받지 않고 거짓으로 허가 받다 이것도 다 포상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 맞고요. 그다음에 리을이 500만 원짜리잖아요. 매매계에서 실거래가 거짓으로 조장 방조 이런 것은 신고 고발해도 이분들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이 정답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몇 가지 더 있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중개사법상 포상금이고 이쪽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포상금이고. 자,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33번 중개 사무소 설치 관련 문제입니다. 틀린 걸 골라라. 법인이 아닌 경우는 등록관청 관련 한 개의 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맞죠? 개인들은 오로지 하나만. 다른 법률로 규정에 따라 종교 발생되면 특수법인 분사무소 공인중개사 책임자를 두지 않아도 돼요. 원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특수법인 책임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니어도 됩니다. 자, 개공이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개설 등록, 이전 신고할 때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경우 승낙서 첨부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사무소를 이전한다 할지 개설 등록할 때 승낙서 첨부해서 하도록 되어 있죠. 자, 법인 개공이 분사무소를 두려는 경우 소유, 전세, 임대, 사용대체 사용권하고 맞고요. 법인 개공이 등록관청 관할구 외의 지역에 둘 수 있는 분사무소 시도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러는데 시군구별로 한개소를 초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분사무소는 법인만 둘 수 있잖아요. 주된 사무소를 제한 시군구별로 하나씩만 두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시군구별로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야 맞지. 뭐 시도별로 하나를 초과할 수 없다 이건 틀리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34번 문제도 내가 올해 신설됐던 내용이거나 개정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여러 번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문제가 나왔어요. 자, 봐보세요. 갑이 건축법 시행에 대한 단독주택 동거나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갑이 매수했다. 갑이 매수를 했어요. 사람이 갑을 병은 다 사람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는다. 갑 본인이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하는 경우 모두 골라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자금 조달 계획하고 지급 방식하고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하고 입주 예정 시기 등 주택 이용 계획을 신고해야 할 것이 세 가지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에서 실거래 가격 6억 이상 주택을 매수했을 때 하고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하는 주택은 뭐 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자금 조달 계획, 그다음에 입주 예정 시기, 입주 예정 여부 이런 이용 계획을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뭐 자금 조달을 묻지 않고 입주 여부 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입주 여부 이걸 물었죠. 자, 그러면 이제 근데 이거 가로안이 중요해요. 갑을 병은 자연인이고 사람이고 정은 지방공단이다. 국가나 지방공사다. 뭐 이걸 묻는 거죠. 갑이 주택보상 투기과열지구 몇 줄 가보세요. 을소유 주택 실거래 3억으로 매수했다. 자,
갑이 사람이 투기 과열지구 주택을 매수했을 때 이건 금액과 관계없어요. 3억 밑에도 가능해요. 3억 이상도 6억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그 주택에 입주할지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은 일단 하나 맞았어요. 자, 니은 갑이 주택법상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적 외의 장소 비규제 지역을 말하죠. 외의 장소 소재는 병 소유 주택을 실제거래 5억으로 비규제 지역은 실거래가 6억 이상일 때만 신고를 하게 됐어요. 실거래가 6억 이상일 때만 신고해야지 5억짜리 주택을 매수했다 이건 신고 안 들어가. 자, 갑이 주택법상 투기 과열 지구의 소재는 정 소유. 근데 정이 지방공단이라 해서 지방공단 10억으로 매수했다. 그러면 투기 과열 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다 신고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단서가 뭐랬냐면 가로 안에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제한다 이런 지문이 있어요. 법 조문에 거래 당사자가 국가 등 속에는 이제 지방공단 이게 다 들어가 있죠. 이런 경우는 제외된다. 그러니까 신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맞는 것은 기억 하나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34번도 그렇고 35번도 그렇고 내가 올해 이게 여러분 때부터 35번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 작년까지는 시험 범위가 아니다. 올해부터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다.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그래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출제자가 건드렸잖아요. 건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건 이제 뭐냐면 주택임대차 계약 일단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신고 관청에다가 주택임대차 계약을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고 관청에서는 신고인에게 뭘 주느냐? 신고 필증을 주게 돼 있어요. 지체 없이. 그리고 이제 신고 관청은 이 신고상 권한 일부를 위임도 합니다. 읍면, 업장, 면장, 동장 또는 출장, 소장의 위임도 가능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떤 주택만 신고를 해야 되냐?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을 묻는 문제잖아요, 지금. 보증금 6천만 원이죠. 초과입니다. 그리고 이제 월차임 또는이죠. 30만 원. 초과했을 때 그리고 이제 일정한 지역에 있는 주택만 또 신고 들어가요. 지역은 특별자치시다, 특별자치도다, 그리고 이제 시, 군, 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는 일반시를 말하고 구는 자치구를 말해요.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는 다 해야 되고 일반시도 다 해야 되고 그럼 구는 어떤 구만 신고하느냐? 여러분들 그 광역시 내에 부산광역시 기장군, 광역시 내 군이 있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신고해야 돼요. 광역시 내 군, 군 지역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경기도 내의 군만 신고를 해야 돼. 경기도. 자, 이런 지역은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라. 이제 이 문제잖아요. 가로 넣기 문제. 자, 그러면 가로 안에 들어갈 숫자 바르게 연결한 것은 보증금이 6천만 원입니다. 6이 들어가겠죠. 6천만 원 초과한 월차임 30이 들어가겠죠. 30만 원 초과한 주택임대차 신규로 계약 당사자는 보증금 차임 임대차 계약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했어요. 주택 소재지 관할 시장 무수구 정자 이걸 신고 관청이란 말을 써요. 그래서 이거 자 이런 그냥 주는 문제 공부를 했으면 바로 어렵게 공부하지 않고라도 쉽게 점수를 취득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주택임대차 신고였죠. 주택임대차 신고.
자, 그래서 일단 이제 끝났고 주택임대차 신고는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6번 문제. 이제 또 중개사법 순서가 막 섞여 있죠. 공인 중개사 법령상 벌칙 부과 대상 행위 중 피해자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걸 반의사 불벌죄라래요. 그럼 우리 법에서 피해자가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처벌할 수 없는 범죄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비밀 준수 위반.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2번 업무상 관련된 비밀을 누설했다. 이게 이제 반의사 불벌죄. 일단 잘못을 했으면 비밀 누설했으면 징역 벌금 사유가 들어가는데 피해자가 그분을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면 처벌할 수 없다. 이걸 반의사 불벌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7번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에서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것도 매년 한 문제씩 나온다고 했잖아요. 옳은 걸 골라라.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 이사 등 임원 2분의 1 이상인 법인은 외국인 등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자가 외국인인데 거기서 뭐 임원 2분의 1 이상이 법인, 당연히 외국인 등에 들어가죠. 외국인들이 그건 좀 개축, 증축, 재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취득할 때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죠. 상속, 경매, 판결, 환매권 행사, 건축물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것도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맞고요. 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도 군사기지 및 군사를 보호하는 토지는 외국인 취득할 수 없다는데 이건 이제 외국인들의 부동산 취득, 즉 토지 취득에 허가받아야 할 지역이잖아요. 군사시설, 문화재, 생태경관,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이런 데에는 허가받아야 할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취득할 수 없는 게 아니라 허가를 받으면 취득할 수 있는 거죠. 없다가 틀렸고. 자, 외국인이 허가 없이 생태경관 보존지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할 때는 그 계약은 무효입니다.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징역벌금 들어가잖아요.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 자, 그래서 디귿 빼고 기역, 니은, 니을 3번이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38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는 경우. 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련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한두 가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았으면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이용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안 하면 이행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행명령은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서 하게 돼 있죠. 2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이내니까. 이행하라. 근데 또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럼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이 토지, 취득, 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범위 내에서. 자, 그러면 100분의 10 범위 내, 범위 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자, 몇 가지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방치를 했다. 그러면 10%입니다. 임대를 했다. 7%입니다. 변경해서 이용했다. 5%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 7%가 되는 겁니다. 자, 범위 내란 말은 최대가 10%. 그래서 방치는 10, 임대는 7, 변경은 5, 세 가지 외에는 7. 자, 이거. 자, 그러면 아닌 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거 뭐, 이건 관계없어요. 과태료 부과 사유는 아닙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그러면 이게 허가받은 목적 이용되고 있지 않으면 허가 취소 사유는 돼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이건 맞습니다. 그 다음에 3개월 이내 정하여 문서로서 이행명, 이거 이행명령 말한 거예요. 이거요. 이행명령 할 때는 반드시 문서로서 해줘야 되고. 맞습니다. 자,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에도 국가, 지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하시다. 그렇죠? 이건 이제 선매인데 이 선매 대상 토지가 두 가지예요. 뭐냐? 공익사업용 토지하고 또 하나
허가받은 목적도로 이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가 선매 대상 토지가 되거든요. 이건 이거잖아요. 허가받은 목적 이용되고 있지 않는 토지. 이게 선매 대상 토지가 되는 겁니다. 맞고요. 자, 5번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자고 임대 있잖아요. 임대를 했으면 100분의 7입니다. 100분의 7. 7% 보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된다. 맞습니다. 자, 39번 문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허가에 관한 내용을 옳은 걸 골라라.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발생합니다. 3일이 틀렸고요. 자, 허가구역 지정이 되잖아요.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5일 후에 효력 발생. 자, 허가구역 지정 당시 국장 지도에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경우 국토계획 및 이용하는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허가 받아야 할 면적이 100이잖아요. 100. 그러니까 180이면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지. 허가 필요하지 않는다. 틀렸어. 녹지지역은 100이에요.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녹지는 100, 미지정 90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180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다음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취득부터 10년간 그랬는데 5년 범위 내, 정확하게 5년 범위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라. 그죠? 예, 5년 범위 내 10년간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처벌을 받은 자가 시장구 소재 이의제기하려면, 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제기는 30일이에요. 30일이네. 60일이 아니라 부과처분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의제기.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허가 불허가 처분의 이의신청은 1개월이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은 30일이랍니다. 그 다음 5번 토지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을 받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통지 동그라미 1개월 이내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불허가 나면은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지 매수해달라. 매수 청구 들어가요. 그럼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랄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단체, 공공기관 이런 매수할지를 지정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수하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은 통지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매수 청구를 합니다. 통지. 시점도 알아야 돼. 1개월도 알아야 되지만.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요. 자, 40번 문제 넘어갑니다. 원래 이제 토지거래 허가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 3문제가 나왔어요. 이 토지거래 허가 파트가 한 문제 더 나온 거죠. 평상시보다. 어차피 뭐 출제자 마음이니까. 자, 40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제에 관한 설명 옳은 걸 골라라. 시도지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해 행위 제한이 강화된 지역을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다. 허가구역 지정할 때는 대상 지역이 뭐예요? 투기하고 지가요.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리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허가구역은 최대가 5년이요. 5년 범위 내에서 5년 이내. 5년 이내. 그러니까 허가구역은 최대가 5년이고 3년이 될 수도 있고 뭐 4년이 될 수도 있겠죠. 5년 넘는 기간, 넘는이 틀렸네. 자, 허가구역 지정 공고에는 허가구역에는 축척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몇 점 맞습니다. 자, 5만 분의 1 지형도, 2만 5천 분의 1 지형도 맞습니다. 근데 축척입니다. 축척. 근데 이제 뭐 축척이라고 오타가 났어요. 오타가 나왔고 이것 때문에 잘못됐다. 이의 제기하자. 막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건 오타 임금이 불명해요. 오타가 분명한데 하여튼 축척입니다. 자, 5만 분의 1, 2만 5천 분의 1. 자, 그래서 지형도가 포함되어 있다. 일단 오타로 가정했을 때 3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지정 공고내역 관할 등기소에 통해 이건 아니죠. 자,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시장군수구청장에 통보가 들어가요. 그러면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이렇게 들어가지. 그러니까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지사가 아니라 그 내용을 통지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 통지를 해주게 됐어요. 자,
통지를 받은 시장 우수구청장 이렇게 표현해야지 맞다고. 자, 그래서 일단 앞 문장이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1개월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는데 뭐 지정에 대해서 이의신청 제도는 없죠. 우리가 이제 그 허가 불허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1개월 이내가 있거든요. 뭐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제는 일단 3번이 정답 처리하는데 오타가 하나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 32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 듣고 공부를 하란 대로 하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맞았을 거예요. 다 뭐 안 가르쳐 준 건 하나도 없으니까 또 많이 짚어준 부분에 다 나왔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다. 근데 이제 특이점은 이제 박스가 16개나 나왔다.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16개까지 나온 적은 없거든요. 뭐 12개 이렇게 나온 적은 있어도.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게 박스형이 늘어난다. 물론 이제 뭐 개수 묻는 문제는 안 나오고 기억리은 조합형 문제가 나왔고 또 지문을 짧게 또 출제자가 만들어서 여러분들 시간 내에 충분히 풀 수 있게끔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공부 안 하신 분은 또 어렵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